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경리과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하게 지내왔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님 때문에 김 과장은 왜 이렇게 일이 느려? 다른 사람은 다 끝냈는데 이런 간단한 실수를 하면 어떡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처음엔 업무적인 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면 되겠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 과장, 왜 아직도 그 옷 입고 다녀? 이제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하지 않아? 역시 애도 없이 일만 하더니 감정이 메말랐나 봐. 매일 아침 회사 앞에만 서면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김 과장님, 오늘 점심 같이 가실래요? 이제는 이런 말 한 번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팀장님만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오늘은 자리가 다 찼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카톡방에서도 제외됐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팀 회식 사진을 올리는 걸 보고서야 저만 빼고 다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군요. 어머, 김 과장님 몰랐어요? 급하게 잡힌 자리라.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을 합니다. 회의 시간에도 제 의견은 무시됩니다. 그건 좀. 하면서 팀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글쎄요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며 호응합니다. 탕비실 커피 머신 앞에서 마주치면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휴대폰만 뚫어지게 보고 점심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혼자 먹기가 싫어서 화장실에서 간단한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과장님, 또 혼자 드세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던지는 말들이 더 아픕니다. 퇴근 후에도 팀 카톡방에 올라오는 알림음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무슨 모임이 있나, 나만 모르는 일이 있나. 20년 다닌 회사가 이제는 매일 아침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문득 회사 건물이 보이자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달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 10m 앞.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게 무슨...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에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출근하던 우리 팀 직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쳐갔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김 과장님, 드라마 찍나 봐. 결국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제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손수건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따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처음엔 사소한 지적이었어요. 일이 늦다, 실수가 많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점점 인신공격이 시작됐어요. 독신이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은 그만 입어라.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팀장님 눈치를 보는 건지 저만 빼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회식에도 저만 부르지 않고 카톡방에서도 제외시키고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인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왼쪽이 불편하셔서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버는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어요. 손수건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 그러다 직장을 잃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매달 나가는 병원비도 재활치료비도 어머니께는 말씀도 못 드려요. 제 얼굴만 보시면 미영아, 너만 고생이다 하시는데 이런 일로 더 마음 아프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회사에 가면서도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란 희망으로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렇다고 이직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다른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오직 이 일이 천직이다 생각하고 회사만 다녔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깝게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증상은 매우 심각해요. 공황장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고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잠을 못 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죠. 체중이 얼마나 감소하셨나요? 8kg 정도요. 의사 선생님이 무언가를 적으시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어머님의 병간호는커녕 본인도 무너질 수 있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회사 내 고충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사라는 김 부장이 빤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팀장님의 모욕적인 발언들, 따돌림, 카톡방 제외. 그런데 상담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박 팀장님이 그렇게 악의를 가진 분은 아닌데. 하지만 요즘 민감하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매 어머님도 모시고 계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 내 방으로 잠깐.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팀장이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나를 가해자로 신고하겠다고. 재밌네. 네, 저는 어제 고충 상담실 갔다며. 내가 얼마나 당신 편에 봐줬는데. 이게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직장 내 정치를 하는 거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비밀 보장을 약속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 힘들 거야. 알겠어? 팀장의 목소리에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일도 못하면서 팀장님을 고발하려고 했대.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또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미영아,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메일이 왔더군요. 하지만 참조자 명단에서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졌는지,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있었을까?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온몸에 천근의 납이 매달린 것처럼. 침대 안에서 몸을 움직이려 해도 손가락 하나 들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야.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점점 내려앉는 것만 같고 몸은 방바닥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으면서 이불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회사 안 가니? 네. 엄마, 조금만 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겠죠. 하지만 지금은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걸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다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미영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회사에 전화는 해야 하는데, 어머니 약은 드려야 하는데 병원비는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힘겹게 방문을 여셨습니다. 왼쪽이 불편하신 몸으로 절뚝이시며 우리 딸, 어머니가 천천히 제 침대맡에 앉으셨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불편한 왼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침마다 회사 가기 전에 토하는 소리 다 들었어. 밤마다 악몽 꾸면서 흐느끼는 것도. 어머니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참고 견뎌라는 말씀도 없이.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쌓아왔던 단단한 가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를 어머니는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병원비랑 돈은 어떻게든 되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마치 어릴 적처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치듯 숨어있던 이 어둠에서 한 발자국 나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팀장은 비웃듯 쳐다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엄살은 역시 독신이라 이런 걸로 쉬나. 모욕적인 말을 던졌지만 이제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퇴근할 때 제 자리를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첫 입사했을 때부터 써온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제가 써놓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 회사 쉬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견뎌줬어.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병원비는 걱정 마. 엄마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엄마, 이제는 우리 미영이 좀 쉬어야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터널을 지나 작은 빛을 본 것처럼.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휴직 3일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도망쳐야 하는 걸까?
20년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괴롭힘을 당한 건 나였는데, 모욕을 당한 건 나였는데, 따돌림을 당한 건 나였는데, 왜 병원에 다녀야 하는 건 나지? 왜 약을 먹어야 하는 건 나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도 나지? 팀장은 지금쯤 저 사무실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겠지.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동료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으며 웃고 떠들겠지. 왜 내가 도망쳐야 하는 거지? 치료받아야 할 건 그들의 병든 마음이잖아. 상담받아야 할 건 그들의 왜곡된 양심이잖아.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약병을 바라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후퇴가 아니야. 잠시 거리를 두는 거야. 더 큰 싸움을 위해. 내 권리를 찾기 위해. 그래, 이제는 알 것 같아. 도망친 게 아니라 싸움의 방법을 바꾼 거야. 그리고 문득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 앱을 열어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팀장이 회의 중 모욕적 발언. 2023년 10월 2일 전체 회식에서 제외. 2023년 11월 8일 카톡방 제외 확인.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갑질이었고 따돌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이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 업무 메일, 문자 메시지, 어쩌면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잠시 물러나서 전체를 보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전장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 전황을 살피는 장수처럼 이제는 알겠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휴직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 대리, 그동안 팀장과 가장 가까웠던 직원이었죠. 오늘 팀장님이 저한테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 하나 했다고 다들 있는 자리에서 제 가정사까지 들먹이면서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동안도 박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장님이 휴직하시고 나서 팀장님이 새로운 타겟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저였나 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어요. 과장님 때처럼 업무적인 지적으로 시작했죠. 근데 점점 언제부터? 과장님 휴직하시고 일주일 뒤쯤부터요. 처음엔 제가 팀장님 편이었으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의 순서들이 이제는 박 대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거죠. 다른 팀원들도 과장님 때처럼 모른 척해요.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저 타겟만 바꾼 것뿐.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는 박 대리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로웠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그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거겠죠.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이 당하실 때 제가 외면했죠. 심지어 팀장님 편에 서기도 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리님, 혹시 기록은 하고 계신가요? 네,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증인도. 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대리님, 혹시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제가 먼저 누군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회사에서 좀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박 대리를 만났습니다. 이걸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정리해온 자료들을 보며 박 대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증인까지.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도 결국 박 대리의 눈빛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리님, 제가 실수했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혼자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피해자가 둘이에요. 그리고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전에도 팀장님이 이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박 대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싸워보는 게 어떨까요? 대리님, 절대 그만두지는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망치듯 휴식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박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사직서를 쓰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물러나면 팀장님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카페의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20년을 다닌 그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게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리님이 겪은 일들도 모두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팀장님 때문에 나갔던 직원들도 찾아볼 거예요. 과장님, 이제는 피해자들이 함께 싸워야 할 때예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테이블 위에 놓인 제 기록들이 희미한 카페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기 김 대리님도 연락이 왔었다는 거 아세요? 박 대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김 대리? 2년 전에 갑자기 퇴사한? 네, 그분도 팀장님 때문에. 박 대리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나도 당했어. 그때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타 부서에도 피해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후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퇴사한 최 과장. 5년 전 다른 부서로 도망치듯 이동한 정 대리.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함께 해줬더라면 혼자라서 그냥 도망쳤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6명의 피해자가 떨리는 손으로 각자의 기록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어야 해요. 이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우리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 그것도 5년에 걸친 지속적인 괴롭힘의 증거가 있네요.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닌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 아닌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걸 무마하려고 하면 김 대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최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노동청에 이미 접수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6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복귀하시나요? 출근길에 마주친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물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었고 팀장은 결국 징계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전면 개편했고 고충 상담실도 외부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며 제자리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박 대리 올림.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도망치는 사람 뒤에서 웃지만 맞서 싸우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단다. 이제는 압니다. 도망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걸, 침묵해야 할 것도 우리가 아니었다는 걸. 책상 위 제가 써놓은 작은 메모가 빛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